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검감찰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불러 징계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서울고검 TF에서 재판에서 증거로도 채택되지 않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근거로 해서 여느 술파티가 있었다는 억지 끼워 맞추기식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검찰에 그닥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를 걸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 검찰 지휘부가 이재명 정권의 조롱과 탄압 앞에서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된 지 오래입니다마는 과연 박상용 검사에 대한 조폭 같은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5개 재판을 모조리 공소 취소로 없애버리기 위한 특검 도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본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 그리고 법정에서 불리한 진실을 증언한 증인들에 대한 보복 수사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 국정조사에서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증언을 했던 31명의 증인들을 위증죄로 무더기 고발했습니다. 대대적인 보복성 고발입니다. 편파적인 증인 채택과 빗발치는 호통 속에서도 무려 31명씩이나 더불어민주당 의도와 전혀 다른 증언을 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그 자체가 결국 조작 또는 공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권력을 남용한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재명 정권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던 지귀현 판사를 소환하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은 데 대한 보복으로 비춰집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국가기관들을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세탁과 정치 보복에 총동원하는 이재명 범죄 없애기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권력으로 공포 분위기를 심어 기호 1번을 찍지 않으면 마치 이 지역이 도태될지 모른다는 식의 가스라이팅 총력전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목적이 숨어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낫지와 일제의 총력전이 결국 처절한 패망으로 끝났듯이 이재명 범죄 지우기 총력전도 결국 정권의 패망으로 끝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이제 비거주 1주택자의 토지거래 허가 예외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밀어붙였던 정책이 시장 반응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꼴입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땜질 처방이 이미 실패를 반복해 왔다는 점입니다. 양도세 중과 이후 실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매도 증가보다 증여 확대가 나타났고 일부 강남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 전반으로 가격 상승의 풍선 효과가 확산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갭 투자 비중을 보면 강남, 서초, 송파는 평균 30% 이상인 반면 노원은 4.1, 도봉 8.4%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갭 투자는 핵심 선호지역 중심 현상인데 이같이 희소한 선호 매물을 시장에 즉시 내놓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현실에서는 임차인에게 부담을 증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아예 무시한 채 세금과 규제로 국민만 덜덜 볶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 폭탄,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실수요자는 규제 폭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호 후보의 토론을 기피하고 또 자기가 왜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답변조차 하지도 못하고 또
자기 공약을 스스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는 정원호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파국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부동산 안정의 핵심은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공급 확대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주변 시세 50% 수준의 장기 전세 주택인 반값 전세를 확대 공급하고, 조합은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국민께 선택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공소취소특검법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과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지우기법이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밀실 논의가 아닌 국민 앞에서의 투명한 검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 부대표가 참여하는 공소취소특검법 3대3 공개 토론회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에 공식 공문을 전달하며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날짜와 장소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정하고 모든 행정적 준비도 국민의힘이 담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저 토론에 응하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됩니다. 이번 공소취소특검법은 현직 대통령 재판과 직결된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국민 앞 공개 검증조차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매우 오만한 행태가 될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끝내 토론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이번 공소취소특검법은 결국 이재명 면죄부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공개 검증에 응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 즉시 공소취소특검법을 철회하십시오. 만약 지방선거 이후 강행 처리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거센 국민적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의 행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국회법이 국회의장의 무장력을 명시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조정자이자 중립적 운영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은 누가 더 공정한 국회의장이 될지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민주당의 선봉장이 될지를 두고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태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중심의 입법 복주를 예고하고 사실상 국회를 민주당 출장소처럼 운영하겠다는 선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회법이 당적 보유를 금지한 것은 단순한 행식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하라는 엄중한 요구입니다. 국회의장마저 조정자가 아니라 민주당 입법 독주의 돌격 대장이 된다면 국회는 갈등을 조정하는 공간이 아니라 갈등을 정폭시키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폭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일방 독주와 입법 폭주를 막아낼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 힘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힘으로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국회 기후위기 특위와 관련해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 설정은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이 걸린 국가적 설계도입니다. 기술적 대안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전제되지 않은 무리한 감축 목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꺾을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행 가능한 감축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역시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량적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라는 취지였지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조기 감축을 서두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경로 설정에 따른 경제적 비용, 산업별 고용 충격, 에너지 요금 인상 폭에 대한 정부의 정밀한 분석 자료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초 자료조차 부실한 상황에서 활동 기한에 쫓겨 탄소 중립법 입법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감축 경로 설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에너지 요금 폭탄과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국회 기후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탄소 중립 기본법 개정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합시다. 충분한 논의 없는 졸속 입법이 아니라 책임 있는 합의 입법으로 결론 내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수석입니다. 정책 검증을 위한 오세훈 후보 측의 공개 토론 제안은 시민 불편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회피하고 본인의 용산개발 공약 발표조차 보좌진에게 떠넘기던 정원호 후보의 회피 행정이 이제는 국가적 현안에 대한 비겁한 침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도 발표하는 순간 정쟁이 된다며 끝내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라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친여 성향 방송에 나가서는 시장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득점용 질문에도 제대로 답을 못해 횡설수설하는 모습은 실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찰 이명과 민간인 이명을 구타한 폭력 전과의 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정 후보가 오세훈 후보와 TV토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답변과 해명을 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일 잘라라는 허구의 수식어만 내세운 채 뒤로 숨지 말고 당당히 토론의 장으로 나오십시오. 보좌진의 원고와 정쟁이라는 방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후보는 서울시장 자격이 없습니다. 여수 공무원 혈세 유람과 관련된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준비 과정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전체 해외 출장 257건 가운데 107건이 섬 박람회 명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섬 없는 내륙 국가의 궁전 관광과 코끼리 트레킹 등 벤치마킹을 빙자한 혈세 관광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라 세금으로 세계 일주를 즐기는 동안 박람회 공정률은 고작 60%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과거 99회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판박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적 분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라면값 인하를 압박하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반출량까지 들여다보며 매점 매석 금지에 강경 대응해왔습니다. 개국의 평상 하나, 슈퍼마켓의 라면 박스 하나에도 서슬퍼런 단속 의지를 내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왜 1,611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의 도덕적 해이 앞에서는 그토록 조용한 것입니까?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이 지역 권력을 장기 독점하며 견제와 감시가 무너진 구조적 폐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와 같은 만기 칠남의 자세로 섬 박람회 관련 해외 출장 107건에 대해 즉각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외유성 출장으로 드러날 경우 출장비 환수와 관련자 엄축 문책할 수 있도록 깨알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정책수석입니다. 양도세를 과하게 올리면 집 매물이 잘 안 나온다는 것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2021년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양도세 80%면 정권 교체를 기다리지 어떻게 팔겠나.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죠. 시장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지금 그는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최고 82.5%라는 살인적인 양도세 중과가 부활됐습니다. 본인이 예측한 대로 매물은 실종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은 첫날에만 1,500건 넘게 사라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단지 10곳 중 8곳은 전세 매물 씨가 말랐고 강북 월세는 높게는 35%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시장을 죽이는 것, 그거는 정책 실패가 아니라 위선이죠. 양도세 중과로 퇴로가 막히고 오도 가도 못할 때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 폭탄이 쏟아질 겁니다. 서지컬 스트라이크, 국가폭력입니다. 관역이 된 1주택자들은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요즘 왜 이렇게 올랐는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은퇴자의 마지막 보루인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폐지, 축소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부는 하라는 민간 공급은 안 하고 토끼머리로 국민 집 빼앗아서 할당 채울 듯합니다. 수탈 정부죠. 민주당이 국토위에서 강제로 통과시킨 것 또한 이런 막가파식 법안입니다. 아이들 뛰놀 녹지를 없애고 학교 땅에 임대주택 짓고 지자체 도시계획 무력화시켜서 국가가 주택을 할당하는 배급제 시동입니다. 중국처럼 시장 원리 무시하고 지자체 손발을 묶은 국가 주도형 도시화 결말은 늘 공동 부유가 아닌 공동 빈곤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절규가 강물처럼 넘쳐납니다. 대체 내 집에서 살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 팔지 말라는 거냐, 대출도 안 된다, 이사는 왜 또 못 가게 하냐. 이 부동산 독재를 저지하지 못하면, 이 오만을 심판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국민의힘 또한 국민 기대에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부족했습니다. 더 치열하게 막아내지 못한 책임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평범한 소망을 투기로 꿈꿔온 미래를 탐욕으로 매도하는 정권의 폭주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독재는 침묵으로 완성됩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우리 가족의 터전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간사 김미애입니다. 5월 11일 어제는 제21회 입양의 날이었습니다.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기념해온 뜻깊은 날입니다. 입양 가족들에게는 축제와 같은 날이어야 함에도 안타깝게도 주말 기념식장 앞에서는 입양 가족과 예비 입양 부모들이 입양 골든타임 보장과 제도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후 초기의 안정적인 예착 형성은 아이의 평생 발달을 좌우합니다. 그만큼 입양에서 시간은 생명입니다. 현재 입양 체계는 아이보다 절차가 앞서고 현장보다 행정이 우선되면서 입양의 골든타임을 결코 지킬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제가 지난 4월 30일 국내 입양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입양정책위원회와 국내분과위원회를 확대하여 자격심의 및 결연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고, 아동과 양육자 간 형성된 예착 관계와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가정위탁 보호자가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근본적인 입양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에 이어 오는 13일 내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예비 입양 부모님과 민간 입양 기관 복지부 등과 함께 2차 입양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반드시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내년 입양의 날에는 입양 가족들이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기쁨을 나누는 진정한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적 입양 체계가 만능인 것처럼 주장해온 만큼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아동 최우선 이익이 선언에 머물지 않도록 아이들이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입양 제도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토위 간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세입자를 낀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을 두고 사실상 갭 투자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억가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동일한 매도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번 방안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해 주는 대상에 비거주 1주택자 매물까지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매수자 입장에서는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일정한 갭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억가가 아니라 엄연한 사실입니다. 물론 매도자 입장에서도 거래 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슨 대단한 혜택인 것처럼 포장할 일은 아닙니다. 상당수 매도자들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정부 압박 속에서 매도를 강요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매물을 확보하려는 정부입니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 다주택자 매물이 급감하고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다급해진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물량까지 끌어내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과정에서도 매물 한 채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기준을 계속 바꿔왔습니다. 처음에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잔금, 등기까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더니 이후에는 매매 계약만 하면 된다고 바꾸고 또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해도 된다고 계속 완화해 왔습니다. 결국 4개월에서 6개월의 추가 시간을 주는 척하며 실제로는 매도를 계속 압박한 것입니다.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 물량까지 최대한 끌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매물 확보 집착이 이제는 애처로울 정도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기존 주택을 억지로 시장에 내놓게 할수록 더 크게 흔들리는 것은 서민들의 임대차 시장입니다. 그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정부가 말하는 매물 출회는 누군가에게는 태거 압박이고 누군가에게는 전세난이며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월세 부담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월세 시장 불안의 원인을 자신들의 정책 실패에서 찾지 않고 다주택자 탓, 투기 세력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강남 부자와의 전쟁으로 포장하며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시장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집값 상승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주택 서민이 실제 삶에서 체감했던 처참한 전세 대란, 주거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민심 이탈이었고 결국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이 정부는 지금 불나방처럼 또다시 똑같은 실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통위 간사 김건희입니다.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을 당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국민들께서는 답답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혼선과 소극적 태도의 연속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초기에 피격 발생 추정이라고 밝혔지만 외교부는 곧바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 공격인지 단순 사고인지에 따라 정부의 외교 안보적 후속 조치 자체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표현을 바꾸는 과정에서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 외교적 부담만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와 태국은 달랐습니다. 이들 국가는 자국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즉각 이란 대사를 조치에 항의하고 재발 시 엄중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역시 초기 단계에서 보다 단호하고 명확한 대응에 나서야 했습니다. 군사에서는 상대방의 공격 즉시 반격하는 것은 대응으로서 확전의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각 단호히 대응하는 것, 즉 즉응태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반격을 하게 되면 보복으로 인식되어 확전 가능성, 즉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외교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격 주체가 밝혀진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압박과 상대방이 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 모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미제 사건이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국 선박이 공격받아도 아무것도 못하는 국가로
우리 상선은 세계 곳곳에서 위협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와 여당은 초기 대응 실패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도 국익을 위한 초당적 대응보다 정치적 득실만 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외통위 개최를 요구하자 처음에는 피격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일요일 피격 사실을 공식 발표한 이후 이번에는 누가 한 건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회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정동영 장관의 구성 발언으로 한미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외통위 개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때도 별다른 설명 없이 거부했습니다. 결국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표에 불리할 수 있는 외교 안보 이슈의 파장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국익을 위한 초당적 외교의 기회를 걷어차고 국내 정치의 유불리만 따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정부 부처는 반드시 참석해 이번 사태의 전말과 대응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해야 합니다. 여당 역시 더 이상 변명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외통위에 참석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저도 국방위원으로서 남호 피격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5월 4일 남호 피격 사건 후 일주일 가까이 선박 화재, 미상의 비행체라는 모호한 표현 뒤에 숨어 있습니다. 명백한 외부 피격 정황이 있었음에도 피격이라는 표현을 회피했고 안보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오후에 남호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격 주체와 기종, 이란 관련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부는 규탄은 하면서도 누구한테 하고 있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그렇다면 아직도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보장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제 국민의힘 국방위 위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국방부는 누구도 참석하지 않아 국민의힘 위원 단독 개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장의 대면 보고 요구에도 보고할 것이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국민의힘에 이러한 문제 제기를 두고 정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에 정부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무엇을 숨겼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따져 묻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격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미루자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시간 벌기입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현안 보고와 긴급 질의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안보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행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 망신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다음 사항을 즉각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호 피격 직후 정부가 언제 어떤 경로로 CCTV 영상과 선체 훼손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공개하십시오. 둘째, 최초에 해수부 보고에서는 피격 추정이라고 했던 것이 왜 선박 화재와 미상의 비행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바뀌었는지 그 지시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미국이 피격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한미 간 정보 공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까? 그것도 밝혀주십시오. 넷째,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앞으로의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도 밝혀주십시오. 안보는 말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보호가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염려를 정쟁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남호 피격 사건의 진상 규명을 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듣고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변국 눈치를 보느라 피격 사실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정부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술수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사건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혀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